수년 동안 세계는 거대한 변화가 선언된 전쟁, 핵폭발 또는 눈에 띄는 금융 붕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에드거 케이시는 다른 것을 보았다. 그는 다음의 세계적 충격은 거리에 탱크나 불타는 도시로 시작되지 않고 겉보기엔 서로 관련 없는 일련의 사건들이 인류를 되돌릴 수 없는 지점으로 몰아가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리딩에 따르면 사람들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늦을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는 세계 강대국들이 동시에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시기를 묘사했다. 혼란스러운 정부들, 연속되는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지도자들, 끊임없는 불안정 속에서 살아가는 전 세계 인구. 그는 국제협정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동맹들이 쉽게 무너지고 급하게 내려진 결정들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세상을 언급했다. 그것은 단일한 위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겹쳐지는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의 비전 속에서 미국은 깊은 내부적 피로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는 급격히 추락하며 사람들은 예전에는 확고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케이시는 물리적 붕괴가 오기 전 도덕적 약화가 먼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적인 감정은 분열과 방향 상실이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장기적인 불안정이 보인다. 에너지 위기, 국가 간의 긴장, 그리고 집단적 공포의 급증. 한때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국가들이 끊임없는 시위, 불안한 정부, 그리고 지친 국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케이시는 이 대륙이 수십 년 전 내린 결정의 대가를 이제 빠르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아시아를 이 시기의 핵심적인 위기 지점으로 지목했다. 지정학적 긴장은 위험할 정도로 커지고 영토 분쟁은 더욱 격화되며 군사적 움직임은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위협과 과시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전 세계는 영구적인 경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지구 전체의 집단적 정서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리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주된 사건이 아니라는 경고였다. 이러한 갈등들은 단지 표면에 불과했다. 진정한 충격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며 특정한 우주적 현상이 등장하면서 시작된다고 케이시는 말했다. 그는 지구 근처를 지나가는 거대한 천체를 묘사했는데 그것은 파괴적인 충돌이 아니라 행성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적 반가소의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이 지구의 자기장에 교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시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지만 인간의 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이었다. 전기 시스템은 간헐적으로 고장을 일으키고 인공위성은 예상치 못한 간섭을 받으며 통신은 불규칙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뒤따르는 전 세계적인 심리적 영향은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는 이 시점을 일종의 연쇄 반응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정신적 혼란, 수면 패턴의 변화, 가슴 압박감, 경고 없이 솟구치는 극단적인 감정들. 병원은 명확한 진단 없이 찾아오는 환자들로 붐비고 의사들은 집단적 스트레스를 말하게 된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것이 단지 표면적인 설명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리딩에 따르면 지구의 에너지장은 다른 상태로 들어가고 인간의 의식은 강제로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더 민감한 사람들은 먼저 느낄 것이고 더 저항력이 강한 사람들은 더 강렬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끊임없는 뉴스, 불안한 예측, 혼란스러운 정치적 결정들에 의해 이 공포는 더욱 강화된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공포가 인간 내면 붕괴의 가장 큰 가속 요소가 된다. 그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감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들이 하룻밤 사이에 공허하게 느껴지고 편의에 기반한 관계들은 무너지며 정상적인 척하는 노력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케이시는 이것이 기존의 가치 체계가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았다. 케이시는 이 단계를 진정한 전환의 시작이라고 묘사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서 있는 세상이지만 내부에서는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그는 이 시기가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서 동시에 메아리치는 조용한 질문 하나로 특징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질문은 어떤 정부도 은행도 제도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며 바로 그 질문이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준다고 했다. 그리고 케이시에 따르면 이 집단적인 공허가 나타날 때 지구의 일부 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주요 강대국들이 혼란과 공포에 빠져드는 동안 일부 민족들은 전혀 다른 형태의 의식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대조가 예언의 다음 단계를 나타낸다. 세계의 영적 중심이 이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에드거 케이시가 본 것은 먼 미래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점점 강해지며 결국 인류를 피할 수 없는 변화로 몰아가는 사건들의 흐름이었다. 첫 번째 신호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통제하고 있다는 환상의 종말이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변화가 전 세계에 퍼질 때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지역은 더 빠르게 내부 붕괴를 겪고 다른 곳은 공포에 의해 마비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리딩에 따르면 특정한 지점 하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이다. 그 지점은 바로 아시아의 극동, 한반도였다. 그는 한반도를 지구의 에너지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토로 보았다. 기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공명공민통화 때문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그 땅은 현대의 분단 이전, 심지어 공식적인 역사 기록 이전에 아주 오래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장소였다. 지구의 에너지장이 변화할 때 한반도는 그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우주적 사건 이후 며칠 동안 강대국들이 혼란에 빠지고 통제를 유지하려 애쓰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된다. 즉각적인 혼란이 아니라 불편한 형태의 각성이다. 국민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이유 없는 가슴 압박,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집단적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케이시는 이것이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민감함의 표시라고 보았다. 그는 영적 장창에 더 민감한 민족일수록 먼저 고통을 겪지만 또한 더 빨리 적응한다고 말했다. 케이시의 비전에 따르면 한국은 강도 높은 내면의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오래된 집단적 상처들이 떠오르고 분단, 상실, 희생의 기억들이 다시 표면화된다. 그것은 향수가 아니라 마침내 직면하고 치유해야 할 무엇으로 나타난다. 케이시는 한국인의 깊은 감정성이 하나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이 불편함을 억제하기 위해 오락, 통제, 힘을 사용할 때 한국은 오래도록 평온한 척할 수 없을 것이다. 감정적 고통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사람들은 현대 삶의 의미를 되묻게 된다.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은 점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보다 본질적인 것을 향한 조용한 갈망이 일기 시작한다. 그의 리딩에 따르면 이 과정은 한국을 원하지 않아도 영적 주목의 중심으로 만들게 된다. 세계는 정치적 더 경제적 해답이 아닌 균형을 찾아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케이시는 외국의 지도자들, 사상가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며 이 땅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내면의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한국이 이 전환기에서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정착점 앵커의 역할이다. 지구의 에너지장이 재조정되는 동안 이 땅은 새로운 주파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범을 통해서. 이미 고통과 분단, 저항을 경험한 민족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완전히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이 시점을 세계 영적 중심의 이동 시작으로 보았다. 더 이상 전통적 강대국이나 오래된 권력 구조에 집중되지 않는 시대, 새로운 축이 조용히, 점진적으로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축은 한국을 지나게 된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지구에 보이지 않는 장이 변화한 후 그 영향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나라는 내부 붕괴로, 어떤 나라는 강경한 억제로, 또 어떤 나라는 침묵으로 반응한다. 그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명확히 보았고 그것은 조약이나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상태에 적응하지 못하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시는 미국이 깊은 내면의 수축기에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각적인 몰락이 아니라 도덕적 덤 상징적 영향력의 급속한 상실이었다. 대외적 결정들이 강한 내부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전통적인 동맹국들조차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있겠지만 주도하기보다는 반응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러한 중심축 상실은 전 세계적 리더십의 공백을 낳게 된다. 유럽에 대해서는 그는 분열을 보았다.
과거에 통합되었던 블록들이 내부적으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중심 국가들은 더 이상 조율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민, 에너지, 사회적 위기들이 예외가 아닌 일상이 된다. 정부들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시민들은 집단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케이시는 유럽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구조 위에 안정을 세운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조용하지만 긴장감 넘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 보았다. 공포가 커질수록 통제는 더욱 강화되고 국가는 시위를 억누르려 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억제하기 어려운 영적 불안까지도 통제하려 시도할 것이다. 케이시는 강요된 질서와 피할 수 없는 변화 사이에서의 내적 충돌을 보았고 이 마찰은 눈에 띄는 붕괴 없이도 장기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또 다른 방식으로 충격을 받게 된다. 그는 일본이 실존적 경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기술의 진보가 더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깊은 공허감을 낳는다. 삶의 의미, 목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강하게 떠오르게 된다. 케이시는 일본을 매우 민감하지만 과중한 부담을 짊어진 국가로 보았고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으로 묘사했다. 중동에서는 케이시는 정신적 긴장과 정치적 충돌이 섞인 형태의 긴장 고조를 보았다.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신념과 믿음의 충돌이었다. 이 지역은 매우 강하게 반응하면서 전 세계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공포와 경직성이 빠른 적응을 가로막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예외로 등장하는 것이 한반도다. 케이시는 강대국들이 힘으로 통제를 유지하려 하거나 내부 위기에 휘말리는 동안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국가 주도의 계획이 아니라 깊은 사회적 움직임이었다. 그는 한국이 조용한 수렴의 지점이 되는 것을 보았다.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리딩에 따르면 한국은 정치적으로 주도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조를 통해 이끈다. 다른 나라들이 점점 더 경직되어 가는 반면 한국 사회는 공동체의 의미, 내적 균형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 물론 이 과정은 갈등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 세대 간 충돌, 오래된 방식에 대한 저항, 사회적 긴장도 동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는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 케이시는 한국이 붕괴 이후의 재건을 집단적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전쟁, 분단, 빈곤, 그리고 그로부터의 재건은 이미 한국 역사에 새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새로운 불안정의 순환에 접어들 때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는 이점을 갖게 된다. 바로 붕괴 이후에도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세계가 국가 간의 조용한 불안정 속으로 깊이 빠져 있을 즈음 뜻밖의 신호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것은 하늘이나 바다에서가 아니라 단단한 땅 위에서 드러난다. 그는 한반도에서 매우 오래되었고 현대 문명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특정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현대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외부 세력이 가져온 것도 아니며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 드러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케이시는 이 물체를 연결의 유물로 묘사했다. 특정 문화에만 속하지 않고 여러 고대 문명에서 인식 가능한 흔적들을 지니고 있는 유물이다. 아시아, 중동, 고대 아메리카, 심지어 유럽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상징들과 유사한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류가 과거에 이미 한번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 시기는 현대의 국경이나 문명 이전이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유물의 등장은 즉각적인 영향을 일으킨다. 그것은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내면의 반응 때문이다. 케이시는 여러 국가, 종교,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면의 부름을 받는 것이다. 한국을 한 번도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조차 가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정부들은 출입을 통제하려 시도하고 기관들은 소유권을 주장하려 하겠지만 그 누구도 이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과학자들이 이 유물을 분석하려 시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구성 물질, 연대 기원을 측정하려 하지만 결과는 모순되었다. 이 물질은 기존의 어떤 분류에도 들어맞지 않았고 연대 측정 결과들은 서로 충돌했다. 각 실험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았고
마치 이 유물이 시간의 법칙 자체를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학계의 불편함을,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혼란과 불신을 불러일으켰다. 케이시는 이 유물의 진정한 힘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집단적 영향에 있다고 말했다. 유물 근처에 있으면 갈등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사람들은 정신이 맑아지며 감정이 가라앉고 개인 간의 분리감이 줄어든다. 이는 최면이나 암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유물이 지구의 새로운 에너지장과 일치하는 정렬 지점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유물이 증폭 거울처럼 작동한다고 했다. 두려움을 지닌 채 다가가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끼고 숨은 의도를 가진 이들은 신체적 저항감을 경험하며 진정성을 가진 사람만이 평소와는 다른 명료한 의식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어떤 강대국도 이 유물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유물 자체가 통제를 거부하는 존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여러 나라의 대표자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조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단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케이시는 종교 지도자, 과학자, 군 관계자, 철학자들이 한 공간에 모이되 누구도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 모두는 돈으로 살 수도 위협할 수도 침묵시킬 수도 없는 무언가 앞에서 단지 동일한 인간으로 남는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세계가 국가 간의 조용한 불안정 속으로 빠져 있을 즈음 뜻밖의 신호가 단단한 땅 위에서 드러난다. 그는 한반도에서 매우 오래되었고 현대 과학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특정한 물체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현대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외부 세력이 가져온 것도 아니며 오랜 세월 그곳에 있었고 이제야 드러날 때를 맞이한 것이다. 케이시는 이 유물을 연결의 유물로 묘사했다. 그것은 특정 문화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고대 문명들이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아시아, 중동, 고대 아메리카, 심지어 유럽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상징들과 유사한 문양들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케이시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현대의 국경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인류가 이미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유물이 등장하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은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내면의 변화 때문이다. 케이시는 서로 다른 나라, 종교,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부름이다. 한국을 가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조차 갑작스러운 충동을 느끼며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 각국 정부는 출입을 통제하려 하고 기관들은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그 어떤 시도도 이 움직임을 멈출 수 없다. 과학자들은 유물을 분석하려 들지만 결과는 모두 불확실하다. 구성물질, 연대, 기원을 측정해보지만 이 유물은 기존의 어떤 기준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연대 측정 결과들은 서로 충돌하고 실험마다 다른 수치가 나오는 등 마치 이 유물은 시간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듯하다. 이는 과학계에 불편함을 주고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큰 혼란과 불신을 일으킨다. 케이시는 이 유물의 진정한 힘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러오는 집단적 효과에 있다고 말했다. 유물 가까이에 있을 때 갈등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사람들의 정신이 맑아지며 감정이 진정되고 개인들 사이의 분리감이 줄어든다. 이것은 최면이나 암시가 아니라 이 유물이 지구의 새로운 에너지장에 정렬되는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유물이 증폭 거울처럼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두려움을 지닌 채 다가오는 이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숨은 의도를 품은 이들은 신체적으로 저항을 경험하며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이들은 평소와는 다른 비범한 명료함을 체험하게 된다. 케이시는 이것이 어떤 강대국도 이 유물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유라고 했다. 이 유물은 통제 자체를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여러 나라의 대표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들은 조약을 맺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해하려는 목적이었다. 케이시는 종교 지도자들, 과학자들, 군 관계자들, 철학자들이 한 공간에 모이지만 그들 누구도 권위를 행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았다. 돈으로 살 수도, 위협할 수도, 침묵시킬 수도 없는 무언가 앞에서 모든 이들이 단순한 하나의 인간으로 남게 된다. 그는 이 순간이 인류가 마침내 깨닫게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정치적 또는 사회적 위기가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라는 전 지구적 변화라는 것을 말이다. 유물은 준비된 답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각자의 내면 상태를 드러낼 뿐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실망하여 떠나고 어떤 이들은 말없이 남아 깊은 내적 변화를 겪게 된다. 케이시에 따르면 한국은 이 역할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단지 이미 드러나려는 것과 공명했을 뿐이다. 한반도는 역사 속에서 단절, 고통, 분단, 재건을 모두 경험해온 장소였고 그로 인해 극단적인 대조를 품고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이로 인해 전 인류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드러나기 위한 정착점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 유물이 전하는 메시지가 단순하면서도 기존의 권력 구조에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문명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진실이다. 이 유물은 인류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존재하던 고대의 연결성을 드러내며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국경과 분리는 실은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인공물임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절대적 국가 우위라는 개념의 종말을 의미하게 된다. 외부로부터의 강제나 전쟁이 아니라 인류 스스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분리되어 있다는 감각이 거짓이라는 것을. 케이시는 이것이 세계가 누가 지배하는가를 묻던 시대를 끝내고 누가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변화는 더 이상 상징적이거나 집단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인간의 몸, 마음, 그리고 현실 인식 자체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이것이 예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의 시기다. 에드거 케이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유물이 출현한 이후부터 그 영향은 더 이상 내면이나 상징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객관적으로 관측 가능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글로벌 신호는 각국의 천문대와 우주기관들이 감지하는 이상한 패턴이었다. 여러 국가의 위성들이 이온층에서 동일한 이상 현상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 현상은 언제나 한반도와 정렬된 채 나타난다. 마치 그 지점이 지구 전체의 장창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동시적 오류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태평양, 유럽, 북미 상공에서 항공 항로에 사용되는 항법 시스템이 동일 시간에 오작동을 일으키고 여러 증권 거래소가 원인 불명의 기술적 중단을 겪으며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서 짧지만 동기화된 정전 현상이 발생한다. 초기에는 기술자들이 우연의 일치로 설명하려 하지만 반복성이 높아질수록 이 설명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 케이시는 즉각적인 외교적 긴장 상승을 보았다. 국가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비밀 실험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미국은 아시아를 지목하며 경계를 높이고 유럽은 설명을 요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개입을 부인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러티브는 오래 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현상의 근원은 어떤 국가의 무기 체계나 실험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상이 가속화되자 국제사회는 긴급히 대표단들을 한국으로 파견한다. 표면상은 협력과 관찰이지만 실제로는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 물리학, 국방, 고고학,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급히 구성되어 현장에 도착하지만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이들 중 그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지 못한다. 케이시에 따르면 유물 자체는 안정된 상태로 남아있지만 그 주변 환경이 점점 변화하기 시작한다. 측정 장비들은 일관되지 않은 데이터를 출력하고 원자시계는 유물에 가까워질수록 정밀도가 떨어지며 디지털 장비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작동을 일으킨다. 이는 파괴가 아니다. 이는 선택적 간섭이다. 마치 그 장소 자체가 특정한 유형의 기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현상은 즉각적인 정치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디지털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은 일제히 비상 상태에 돌입하고 비상 대응 매뉴얼이 가동된다. 글로벌 정전 시뮬레이션이 언론에 공개되고 복잡한 인프라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케이시는 이것이 기술 무적 신화에 가해지는 첫 번째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한국에서는 예상 밖의 반응이 나타난다. 전 국민적 공황 상태가 아닌 오히려 가속화된 적응 상태에 진입하는 것이다. 지역 단위의 통신망이 재편되고 외부 시스템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필수 활동은 계속 유지된다. 케이시는
이를 역사적 반사의 결과로 보았다. 끊임없는 위기를 겪어온 민족은 취약한 시스템에 대한 의존 없이도 작동하는 법을 이미 내면화해온 것이다.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곧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심각한 시스템 마비를 겪은 국가들은 단순히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은 어떻게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려고 관찰자들을 보내기 시작한다. 질문은 저건 무엇인가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내고 있는가로 바뀐다. K씨는 이 순간부터 실질적인 영향력의 이동이 시작된다고 보았다.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적응력에 기반한 주목. 한국은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기능 가능한 모델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이는 선전이나 이미지 전략이 아니라 단순하고도 명확한 비교를 통해 생기는 신뢰다. 무너지는 시스템들과 무너지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시스템 사이의 차이. 그는 경고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유물의 목적은 개별 시스템의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통제, 속도, 중앙 집중에 의존한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다. 구조가 경직될수록 충격은 크고 유연할수록 피해는 작아진다. 이 시점부터 K씨에 따르면 세계는 결정적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 더 이상 그것은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가 된다. 국가들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 현상을 지배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인가? 이 선택이 누가 다음 단계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누가 붕괴에 머물게 될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된다. 에드거 K씨에 따르면 이 모든 변화들이 가시적인 세계에서 완전히 드러난 후 전환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 그것은 새로운 대사건이나 극적인 붕괴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침묵으로 표시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느껴지는 이상한 침묵. 마치 오랜 긴장이 마침내 정리되고 무언가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다. K씨는 이 시기를 인류가 더 이상 예전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지점으로 보았다. 과거의 기준점들이 한꺼번에 힘을 잃는다. 무한한 진보, 끝없는 성장, 자연에 대한 완전한 통제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누군가가 그것을 금지해서가 아니라 세계 자체가 더 이상 그런 충동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 전환의 마무리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더 이상 단순히 첫 징후가 나타난 장소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는 공식적인 선언이나 문화적 강요가 아닌 새로운 세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삶의 방식과 살아있는 가치들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K씨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론적 해답이 아닌 살아있는 실천적 본보기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사람들이 조용히 한국을 찾아오는 시기를 보았다. 종교적 순례자도 단순한 관광객도 아닌 기존 시스템이 더는 의미를 주지 못하는 현실에 지친 개인들. 그들은 관찰하고 배우고 그 경험을 자신들의 나라로 가져간다. 이런 방식으로 변화는 강제나 중앙집중적 리더십 없이 유기적으로 퍼져나간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 K씨는 힘의 중심이 더 이상 누가 더 크게 말하는가, 누가 더 많은 자원을 통제하는가에 있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존경은 이제 균형, 명확성, 공동 책임을 실천하는 존재에게로 향하게 된다. 여전히 옛 분쟁에 집착하는 국가는 점점 주류 역사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시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본다. 두려움에 기반한 시대는 이 시점에서 완전히 끝나게 된다.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타자에 대한 두려움, 통제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수세기 동안 갈등을 유지시켜온 연료였다. 그러나 그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구조물들이 외부 공격 없이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것을 지탱하던 집단적 동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간의 지지가 없는 제도는 스스로 해체된다. K씨에 따르면 이 전환의 마무리는 완벽한 세상의 도래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전히 도전은 존재하고 국지적인 갈등도 있으며 어려운 선택들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집단의식에 있다. 사람들은 이제 균형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를 더 빠르게 인식하게 된다. 실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세계적 재앙으로 커지기 전에 수정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기술도 정치도 경제도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인식의 변화였다. 인류는 더 이상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그 일부라는 자각에 도달하게 된다. 이 단순한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국제관계, 경제체계, 교육방식,
과학의 방향성,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까지. K씨는 미래를 국가의 가치가 국내 총생산 GDP이 아닌 인간적 안정성을 얼마나 창출하느냐로 측정하게 되는 시대로 그렸다. 그 기준에서 볼 때 한국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우월성 때문이 아니라 고통과 분단, 재건을 겪고도 정체성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했다. 이것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변화가 아니며 전환은 문을 열어줄 뿐,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의 패턴을 고집하는 이들은 점점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세상의 신회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더 부드러운 길을 발견하게 된다. 이 예언의 결말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의미한다. K씨는 인류가 이제 더 이상 무책임한 아이처럼 행동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보았다. 유한한 행성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책임, 위기는 교사였고 적응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강조했다. 이 새로운 세계는 특정한 날짜에 시작되지 않는다. 어떤 공식적인 선언으로도 열리지 않는다. 그것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같은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순간 시작된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 생명을 지키기 위한 행동, 그리고 의식 있는 삶을 향한 움직임. 이것이야말로 과도기 시대의 진정한 유산일 것입니다. 기억되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계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배운 세계.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이미 이 전환의 시점에 들어섰다고 느끼나요? 아니면 더 큰 충격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나요?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기고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과 이 콘텐츠를 공유해 보세요. 당신의 시각은 이제 막 시작된 이 세계적인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긴급한 경고가 퍼지기 시작한 것은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시간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는 한국의 거대한 사건이 곧 닥칠 것이며 그 징후들이 이미 맞춰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대부분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라는 이미 조용한 카운트다운에 들어섰다는 직접적인 선언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방향을 바꿀 만큼 클 것입니다. 이 예언의 무게는 그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볼 때 더욱 커집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녀의 여정에는 여러 대륙에서 정부, 정치 지도자, 기업인 및 종교운동에 대한 영적 조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의 말은 미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기독교 공동체들에 의해 번역되고 분석되고 주의 깊게 지켜보아 왔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를 많은 다른 예언자들과 구별 짓는 점은 세계적 사건들과 연관된 예언의 일관된 이력입니다. 국제적 위기 발생 이전에 그녀는 정치적 불안정, 국가 지도부의 급작스러운 변화, 그리고 후에 실제로 발생한 제도적 붕괴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그녀의 선언은 전략적 국가들의 경제적 혼란,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국가 전체의 영적 지형에 대한 깊은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여러 경우에서 그녀의 말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자들과 주의 깊은 관찰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은 것은 단지 종교계로부터만이 아닙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그녀의 예언 사역과 영적 리더십으로 국제회의에서 상과 찬사를 받았고 글로벌 포럼, 지도자 모임, 전략적 행사에서 초청을 받아 연설해왔습니다. 이 자리들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들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국제적 예언단체들을 이끄는 그녀의 활동은 그녀가 충동이 아니라 확고한 확신에 따라 말하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굳히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논란을 일으킬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대한 예언은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번영이나 영적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긴급한 경고로 다가옵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단지 종교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움직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곧 일어날 일은 정치, 사회, 경제, 그리고 국가의 집단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한 성전이나 공동체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고 눈에 띄며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그 충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온 나라가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조작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사건과의
직접적인 충돌 때문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 사건이 인간의 행동이나 정부의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제도적 통제를 벗어난 외부에서 오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일상의 정상성을 깨뜨리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계획성과 규율, 예측 가능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벗어난 사건은 국가 정체성의 중심을 강하게 흔들게 됩니다. 이 메시지의 어조는 비판적이며 직설적입니다. 그녀는 한국의 급속한 성장이 물질적 번영과 영적 민감성 사이에 위험한 간극을 만들었다고 지적합니다. 나라는 발전하고 혁신하며 세계적으로 강해졌지만 내부적으로는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안일함은 지금 보이지 않는 소진을 만들어냈으며 이제 그것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처벌이 아니라 강제적인 정렬입니다. 한 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신호를 무시하면 그 정렬은 더 이상 부드럽지 않게 됩니다. 이 예언의 긴급함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등장한 시점에서도 드러납니다. 누적된 정치적 위기, 심화되는 사회적 분열, 약해진 제도에 대한 신뢰, 그리고 불안정성에 대한 집단적인 감각은 이러한 말씀이 힘을 얻게 하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혼란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낼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임을 말합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나라들에서 깊은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가시적인 균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도자의 위기를 경고했고 실제로 스캔들이 공개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던 체계의 붕괴에 대해서도 말했고 주류 담론이 여전히 정상성을 주장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언들은 사건 발생 이전에 기록되었으며 종종 비공개 모임이나 국제회의 그리고 보존된 공개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부의 약화, 내부 부패 구조의 폭로, 그리고 정치 지도자에 대한 국민 신뢰의 급격한 붕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현실화되면서 그녀의 이름은 종교계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그녀의 말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준 사건들과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경제적 불안정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잘못된 정책 실행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구조적 불균형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후 연속적인 금융위기와 국제시장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그녀의 해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세계가 급격한 단절의 시대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극단적인 사건들이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게 될 것이며 대규모 자연재해의 증가, 동시다발적인 인도주의 위기, 집단적인 심리적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지진, 홍수, 산불 등 다양한 지역에서 더욱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하기 시작한 현상들이 가시화되기 전에 이미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녀의 이름과 연관된 가장 논란이 많은 예언들 중 일부가 등장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자연적 원인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실패로 인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는 도시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중심 메시지는 무작위적인 파괴가 아닌 결과였습니다. 약한 구조는 한계를 넘는 압력에 직면할 때 무너진다는 원칙이었고 이 원칙은 그녀의 여러 메시지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물리적 사건과 더 깊은 보이지 않는 과정들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경고들은 불안한 배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는 마치 다양한 위기가 하나의 더 큰 흐름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듯한 지속적인 불안정의 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디 제이콥스는 이러한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지금 일종의 교정의 사이클에 들어섰으며 과도함, 반김, 영적 거리감은 결국 공동의 대가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호들을 무시하면 뒤따르는 사건들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특정한 계시의 중심으로 언급되기 전부터 한국은 이미 점점 고조되는 세계적 긴장의 무대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히 세계의 격변 속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가 아니라
훨씬 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많은 나라들이 잃어버린 특성들을 한국이 여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언은 많은 나라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반면 한국은 급속한 현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간구의 영적 기반을 유지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위기로부터 면제되거나 심판을 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영적 기반은 한국의 책임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인식이 클수록 정렬이 무너졌을 때의 충격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경고가 한국을 향할 때는 더 구체적이고 날카롭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 악화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단순히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아니라 실제적인 위험의 전략적 축으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몇 년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화했고 전술 핵 공격을 모의하며 인접 국가들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각 미사일 발사는 단순한 군사 실험이 아니라 지역 균형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이제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제재, 공식 성명, 연합 군사훈련. 그러나 예측 가능성은 긴장의 고조를 막지 못합니다. 단지 그것을 미룰 뿐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은 매우 민감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경제 중 하나이며 전략적 군사기지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아시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중심에 서게 되는 동맹 구조 속에 있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이 지역의 심각한 불안정이 글로벌 무역, 기술, 산업, 에너지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종교적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정학적 분석입니다. 한반도는 이미 과도한 긴장으로 포화된 세계 속에서 매우 민감한 반가소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더 무거운 어조를 띠게 됩니다. 메시지는 한국이 단지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취약성이 만나는 교차점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위협은 미사일이나 무력 충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결정들이 누적되어 세계를 영구적인 경계 상태로 몰아넣은 그 무게에 있습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이 흐름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세계는 보다 조용하지만 똑같이 파괴적인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결핍입니다. 결핍은 더 이상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무력 충돌로 인해 공급망이 중단되고 필요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으며 기본 식료품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고 에너지는 국가 간 압박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일시적인 위기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지속적인 불안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과 글로벌 생산망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서 이러한 충격을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공급망 붕괴는 중공업부터 국민 생활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정감은 점점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러한 상황을 영적 회복력 없는 번영이 오히려 취약성을 만든다는 개념과 연결시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조정을 미루지만 자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외면했던 것들이 즉각적인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물질적인 자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인 심리적 소진 상태가 진행 중입니다. 연속되는 위기에 지친 사람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정부들, 점점 더 양극화되는 사회구조는 잘못된 결정들이 빠르게 누적되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예언의 메시지는 이러한 배경이 단절의 사건들을 앞두고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한계치를 넘은 시스템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훨씬 덜 눈에 띄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전력망, 금융 시스템, 병원, 통신수단 등이 전략적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조작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기 위한 서사는 만들어지고 왜곡되며 증폭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폭탄이 아니라 제재, 금융 봉쇄, 통화 가치의 인위적인 하락과 같은 수단을 통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점은 동시에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가 더 많이 연결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예언은 이러한 환경이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완벽한 조건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전통적인 무기로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쇄적인 실패로 인해 사회 서비스가 멈추고 시스템이 마비되며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구조들의 허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연의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군사적 갈등, 자원 부족, 보이지 않는 전쟁의 축적은 세계가 강제적인 교정의 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피상적인 해결책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한국은 그 전략적, 기술적, 정치적 위치 때문에 이러한 압박을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체감하게 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도 형벌도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붕괴 중인 글로벌 톱니바퀴의 중심에 위치한 결과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 예언은 경고가 단순한 영적 추상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들, 실제 갈등들, 측정 가능한 긴장들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언은 단지 많은 이들이 따로따로 분석하려는 요소들을 연결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이 정렬될 때 결과는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급격한 충격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음 경고, 즉 단순한 압력을 넘어서 정상성을 직접적으로 깨뜨리는 사건에 대한 예고를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갈등, 결핍,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누적된 이후 예언의 메시지는 훨씬 더 직설적이고 무겁게 변합니다. 말씀은 결국 인간의 임기응변만으로는 세계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시점이 온다고 말합니다. 압력이 한계를 넘어서면 잘못된 흐름을 멈추기 위해 무언가 개입해야만 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바로 이 시점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연도 정치적 선택도 아닌 인내의 시간이 끝나는 때에 맞춰서입니다. 이 시기를 예언은 무작위적인 재앙이 아니라 교정의 행위로 묘사합니다. 교정은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던 것에서 균열이 드러나고 습관적으로 작동하던 것들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과도한 의존 속에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예언은 이 중단이 한국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고도로 연결되고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위에 힘을 쌓아왔지만 극한의 스트레스 아래에서는 영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 시점에서 일상의 정상성이 깨진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고전적인 공격에 의한 것도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쟁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을 마비시키고 반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건을 통해 일어납니다. 나라는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지금의 속도로는 나아갈 수 없게 되는 현실입니다. 빠른 대응에 익숙한 한국은 속도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어조는 이 사건이 인간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실패한 협상이나 단일한 실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되지 않은 세계가 만들어낸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예언은 말합니다. 구조들이 단지 통제되고 있다는 외관으로만 유지될 때 그것들은 흔들려야만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핵심 가치를 대체해버린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신뢰입니다. 예언은 이 시점이 집단적인 영적 충격을 불러온다고도 말합니다. 무관심은 무너지고 제도적 자만은 힘을 잃습니다. 사회는 강제로 침묵하는 상태로 이끌려가며 준비된 말들과 기존의 담론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짧지만 깊은 시간으로 묘사합니다. 수년간 지속되지는 않지만 의식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깁니다. 과거와 이후를 분명히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이 과정은 나라를 굴욕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우선순위를 마주하고 의존을 마주하고 자립에 대한 착각을 마주하게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동맹, 계획에 자신의 힘을 두어왔지만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압박을 받을 때 더 깊은 무언가가 나라를 지탱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정이 드러내는 진실입니다. 예언은 또한 이 영향이 국경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 때문에 전 세계가 그 충격을 체감하게 됩니다. 시장은 반응하고 생산망은 흔들리며 각국 지도자들은 주시하게 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개인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시스템이 더는 교정을 미룰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로 나타납니다. 충격 이후 예언은 중립이란 것이 사라진다고 전합니다.
교정이 약점을 드러내면 권력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는 한국이 이례적인 정치적 불안정의 시기로 들어선다고 말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스캔들이나 조직된 반대 세력 때문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정당성 상실로 인한 것입니다. 견고해 보이던 지도자들이 조용한 거부감에 직면하고 국민은 기존의 담론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권위를 지탱하던 것들이 이제 더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정치적 지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리에는 전차도 없고 즉각적인 제도 붕괴도 없습니다. 무너짐은 먼저 신뢰의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결정들은 의심받기 시작하고 내부 동맹은 약화되며 중심 인물들은 국가를 이끌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 약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전의 교정 과정이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집단의 의식이 변화하면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권력은 지지 기반을 잃게 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과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야당도 함께 타격을 받습니다. 단순한 정당 교체나 이념의 변화가 아닌 시스템 전체가 소진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약속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반복되는 전략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 구조에 익숙했던 한국은 이제 리더십의 공백이라는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공백은 즉각적인 혼란이 아니라 긴장된 기대감으로 나타납니다. 사회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언은 예상 밖의 지도자들의 등장을 선언합니다. 메시지는 기존의 정치 경력이 없는 인물들이 점차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만들어진 카리스마나 거대한 선거 자금 때문이 아니라 태도로 인해 관심을 받습니다. 이들은 집단적 피로에 대한 응답으로 등장하며 낡은 시스템의 무게도 권력의 소모된 언어도 짊어지지 않습니다. 예언은 이 흐름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구조들이 동시에 신뢰를 잃을 때 새로운 목소리가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은 대규모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국지적으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온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준은 더 이상 정치 이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인식된 일관성입니다. 국민은 이제 정치적 화려함보다도 분명함, 진정성,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권력 욕구의 부재를 중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전의 모델과는 근본적으로 단절된 방향입니다. 예언은 이 변화가 저항 없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구체제에 연결된 세력들은 통제를 유지하려 하고 떠오르는 새로운 목소리들을 불신시키려 하며 과거의 정상 상태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이러한 시도들이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의 기반이 무너진 이후에는 표면적인 전략만으로는 그것을 재건할 수 없습니다. 변화의 과정은 긴장 속에서도 계속 진행됩니다. 같은 시기 예언은 그 여파가 북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이는 남한의 침공이나 북한 체제의 즉각적인 붕괴와 같은 형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부적인 불안정이 점차 커지는 방식입니다. 남한에서 일어난 사건의 파급력이 국경을 넘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정보가 퍼지고 두려움이 확산되며 내부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북한의 지도부는 이러한 압박을 단순한 어감만으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예언은 이러한 환경이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는 국제조약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양측 모두에서 기존 체제의 동시적인 취약성으로부터 비롯된 기회입니다. 수십 년간 형식적 수사에 머물렀던 대화라는 개념이 이제는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 필수가 됩니다. 예언은 이 시기를 희귀하고 위험한 시점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는 오랜 시간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변화와 리더십의 재편 이후 예언은 한국이 단순한 제도권 재정비를 넘어서는 깊은 재구성의 시기로 진입한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예상 밖의 방식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군사적 강압이나 즉각적인 경제 지배가 아니라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전환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무너져가는 구조를 붙잡고 있을 때 한국은 새로운 방식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언은 이 시기에 한국이 경제적 결정을 이례적인 신중함 속에서 내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핵심적인 의존 구조를 줄이고 공급망을 재검토하며 그동안 단순히 기술 영역으로만 다뤄졌던 전략적 산업들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에너지, 기술, 국내 생산은 단순한 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전환됩니다. 이 변화는 완벽한 기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앞서 겪은 교정으로부터의 강제적 학습을 통해 시작됩니다. 예언은 또한 이러한 재정립이 예상 밖의 경제적 반응을 불러온다고 전합니다. 글로벌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한국은 평균 이상의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즉각적인 번영이나 고통의 부재가 아닌 회복 탄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도 운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이는 많은 국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무역과 전략적 동맹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예언은 집단적 행동 양식의 변화를 예고합니다. 앞서 겪은 충격은 사람들의 빈말에 대한 인내심을 줄입니다. 국민은 명확성, 책임, 실질적 결과를 요구하게 됩니다. 인위적인 운동이나 담론은 힘을 잃게 되고 사회는 점차 노동, 책임, 협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들로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향수 때문이 아니라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구체적 필요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언은 또한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극적인 형태가 아닌 보다 넓고 조용한 영적 충격을 말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열광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절제된 자각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제 믿음, 목적, 윤리를 단순한 부속물이 아닌 일상의 실제적인 기반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감정의 집단적 분위기에 의존하지 않고 삶으로부터 체험된 진정한 변화이기 때문에 오래 지속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은 말로가 아닌 모범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각국은 한국이 어떻게 교정과 정치적 불안, 구조 재편을 붕괴 없이 통과했는지를 지켜봅니다. 예언은 이 조용한 증언이 어떤 공식적인 리더십 시도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전합니다. 약속에 지친 세상에서 의식적인 생존은 하나의 기준점이 됩니다. 예언은 이 과정이 갈등을 끝내거나 미래의 위기를 제거하지 않는다고도 명확히 밝힙니다. 한국은 위기에 면역된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차별점은 태도에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몰려서야 반응하지 않고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의식은 과잉을 줄이고 결정에 신중함을 더하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전 교정이 남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언의 마지막은 이상화된 결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책임을 제시합니다. 한국은 영구적인 주도권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은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항상 깨어있고 조정 가능하며 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말합니다. 겪은 교정은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세계가 무너진 것은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한국이 교정을 겪은 것도 하나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드러난 것은 하나의 전체 시스템의 소진입니다. 그것은 절대적 통제, 한계 없는 성장, 인간성과 영성과 도덕성을 무시한 시스템에 대한 과신에 기반한 모델의 붕괴입니다. 이 모델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일부 국가는 붕괴하고 다른 국가들은 변화를 강요받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그 변화로 밀려간 나라입니다. 이번 시기를 과거의 위기들과 구별짓는 요소는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이 걸렸을 과정들이 이제는 몇 년 안에 압축되어 진행됩니다. 결정들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실수는 빠르게 큰 대가로 이어집니다. 예언은 이 시간의 압축이 역사적 전환기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느린 조정은 허용되지 않으며 세계는 명확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새로운 속도 안에서 지속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예언은 또한 앞으로의 가장 큰 위험이 외부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사일, 제재, 개별적인 세계 위기들이 아닙니다.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망각입니다. 교정의 이유를 잊는 것, 드러난 취약성을 잊는 것, 안정이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선택의 결과임을 잊는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국가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면 이미 끝낼 수 있었던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환희로 끝나지 않습니다. 웅장한 약속으로 마무리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경계로 마무리됩니다. 한국은 영원한 성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결정은 이미 지나온 과정의 무게를 함께 지니게 됩니다. 모든 진전은 자만이 아닌 의식 위에서 유지되어야 하며 모든 승리는 그 승리를 가능하게 만든 교정의 대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예언의 충격은 단지 한국에 대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에 대한 통찰을 드러냅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징후로 등장합니다.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마주해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미리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같은 긴장 위를 걷고 있는 다른 국가들, 경제들, 사회들에도 울림을 줍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맹목적인 수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이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믿으라는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과 움직임, 구체적인 변화를 눈앞에서 직접 관찰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예언은 단지 많은 이들이 따로 보려는 점들을 연결할 뿐입니다. 예언은 미래가 아직 열려 있다는 깨달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언은 선택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단지 길을 드러낼 뿐입니다. 한국은 교정을 통과했고 단절을 맞이했으며 재편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무엇이 올지는 이 경험이 어떻게 기억되고 적용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단순한 생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관찰자의 목소리가 중요해집니다. 이 시나리오를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집단 의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성찰을 나누고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일은 단순한 부수적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정상으로 다룰 수 없는 시대를